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과학입니다. 오늘은 2015학년도 수능을 치른 날이죠. 수능을 치르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모두가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본 수능 지구학 2 과목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서 풀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험지의 느낌과 특징적인 문항을 살펴보고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지의 난이도 자체는 최근 평가원 기조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도 높은 계산도 있고 새로운 유형의 자료 해석도 있어서 많이 당황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특징적인 문항을 조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서는 6번에 디귿선지에서 구성 강물의 평균 입자의 크기를 보고 재결정작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2페이지에서는 10번의 디귿선지에서 바람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세타와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면 더 명확하게 풀이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3페이지에서는 13번에서 이 평균 밀도를 물어봤잖아요. 평균 밀도를 전체 영역에 대해 각 밀도에 해당하는 영역의 비율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각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떠올려 직접 물입자 운동 궤도를 그려보면 선지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페이지에서는 18번의 니은선지에서 수학적 센스를 발휘하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19번에서는 산이 두 개인 펜 현상에서 두 번째 산 있죠? 이 두 번째 산에서의 상승응결 고도는요, 첫 번째 산의 높이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수능의 전체적인 느낌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어느 발전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거 무슨 발전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파력 발전이죠. 파력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부유식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식이 있습니다. 부유식은 이렇게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고 여기 수위차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수위차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출입하면서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거죠. 얘가 고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부유식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파력발전 방식이다. 파력발전 맞죠? 니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도에 의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도에 의한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주된 근원 에너지는 지구대보 에너지이다. 자, 근원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했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각각 방해석, 적철석, 석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정 모양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해석은 아시다시피 육면체 모양이고요. 결정 모양이 육면체 모양입니다. 석영은 육각 기둥 모양이죠. 이 정도 파악하면은 이 모양을 보고 각각이 어떤 광물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는 누가 봐도 육면체 모양, 방해석이죠. 다는요, 기둥 모양이고 육각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육각 기둥 모양, 석영이고요. 나머지 나는 적철석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가는 탄산형 강물에 해당한다. 가는 방해석으로 CaCO3로 이루어져 있죠. CO3를 포함한 강물, 탄산형 강물이죠. 기억 맞는 손지. 이은 나는 비금속 강물 자원에 속한다. 나에서는요, 여러분 철이 있어요. 철이 있기 때문에 금속 강물 자원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은은 틀린 선지. 디귿 다는 유리의 원료로 이용된다. 석영은 유리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3번 가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기온선을 건조 단열성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기층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흰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A는 역전층이다.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역전층이 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니은 기온 감률은 B가 C보다 작다. 자, 기온 감률은 지금 C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B는 좀 덜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온 감률은 B가 C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C의 안정도는 절대 불안정이다. 자, 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안정도 파악할 때 여기 공기덩어리를 소환해서요. 공기덩어리를 소환해서 위로 아래로 올리고 내려보라고 했죠. 공기덩어리를 위로 올리면은 지금 주변 공기 온도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요. 공기덩어리를 아래로 하강시키면요,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안정도는 공기덩어리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려는 정도인데 지금 공기덩어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절대 불안정이 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4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형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구상성단을 파악할 수 있고 나는 약간 성단이 엉성하죠. 빽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산을 써서 상계성단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가는 상계성단이다. 아니요, 가는 구상성단이라고요. 니은 나는 우리 은하에서 원반의 주로 분포한다. 상계성단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 혹은 원반에 주로 분포하고요. 구상성단은 어디에 주로 분포하죠?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그리고 헤일로에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성단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고 좀 붉은색 별들이 몰려 있고요. 상계성단은요, 나이가 적고 푸른색 별들이 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성단의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거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조위 관측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다른 날에 비해서 가장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사리에 해당되고요. 니은은요, 조차가 다른 날에 비해서 매우 작죠? 그러니까 니은은 조금에 해당되는 날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기억일에 소조가 나타난다. 소조가 조금이죠? 기억은요,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고, 니은일에 간조가 2회 나타난다. 니은일 같은 경우에는 간조 봅시다. 간조는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기죠? 여기 하나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2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2회 나타난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고, 디귿. 조차는 기억일이 니은일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조차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시기와 간조시기와 만조시기 사이에서 해수면 높이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그 해수면 높이 차이가 지금 기억일이 니은일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리가 조금보다 해수면 높이 차이가 조차가 큰 시기를 말하잖아요. 조차가 주윤보다 큰 시기를 말하기 때문에 사리일 때 조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일이 니은일보다 크겠죠?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셰일이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전파남과 편마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파남과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무슨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나요? 높은 열과 압력, 그러니까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변성 작용은 광역 변성 작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세일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세일은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서 전파남, 천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가와 나중에 편마 구조가 발달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재결정작용에 의해서 무색강물이 유색강물로 계속 변해갑니다. 그래서 유색강물과 무색강물이 서로 층을 이루어서 점차 염리가 발달해 가는데요. 이 방향으로 염리가 서로 발달해요. 염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전파남보다는 편마암에서 더 발달한 염리를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중에 좀 더 발달한 염리가 가이기 때문에 가가 바로 편마암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전파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할게요. 가는 편마 구조가 나타난다. 가에서는요, 편리 구조가 지금 편암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편마 구조가 편마암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염리 구조의 일종인 편마 구조가 나타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은 나는 접촉 변성 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파남이에요. 전파남은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은은 틀린 선지. 디귿 구성 광물의 평균 입자 크기. 자, 구성 광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재결정 작용을 많이 받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죠. 재결정 작용은 높은 열을 받아서 광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결정되면서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재결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성 작용을 많이 걸칠수록, 즉 재결정 작용을 많이 걸칠수록 구성 광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구성 광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저변성인 전파남보다 고변성인 이 편마암,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맞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하고 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평강현미경 관찰을 통해 화성암의 생성 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 일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성암 A와 B의 박편 준비하고요. A의 박편을 평강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상부 평합판을 넣은 상태에서 재물대를 회전하며 박편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물대의 박편을 B의 박편으로 교체하고요. 과정 다를 반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은 상부 평간판을 넣은 상태에서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부 평간판을 넣은 상태를 우리는 무슨 니콜 상태라고 하나요? 그렇죠. 직교 니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교 니콜 상태에서 관측을 했구나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A를 보면 조립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B를 보면 반상 조직이 나타나죠. 조립질 조직은 주로 깊은 환경인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이 되겠고요. 반상 조직은 이런 식으로 반정 그리고 석기가 나타나죠. 반정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 생성되는 초기, 그러니까 냉각 초기, 마그마의 냉각 초기에 광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방해되는 광물이 없어서 자신의 고유한 결정형을 갖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반정은 어떻게 보면 자형의 광물이고요. 석기는 후기 정출 때, 그러니까 냉각 후기 단계에서 이미 여러 개의 광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광물들이 또 만들어지려면 주변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광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의 고유한 결정형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형의 결정이 나타나는 그런 광물을 석기라고 하죠. 그리고 석기와 반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린 반상 조직이라고 하고, 반상 조직은 그래도 이렇게 석기와 같이 자신의 고유한 결정형을 갖추지 못한 광물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냉각 속도가 조금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심성암보다는 반심성암 쪽에서 이 반상 조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석이 생성된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라는 거죠. 심성암 쪽이 더 깊겠죠. 자, 기획 볼게요. 과정 다에서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다. 과정 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직균이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균이퀄 상태에서는 다색성 관찰할 수 있나요?
다색성은 개방니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죠. 직균니콜 상태에서는 그렇죠. 간섭색과 소강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광물 A는 광학적 이방체이다. 지금 직균이콜 상태에서 A라는 광물이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A는 완전 소강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A는 광학적 이방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결과 해석이 타당할 때 깊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억은 깊다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8번 가봅시다. 그림은 어느 시기에 관측한 대기대순환의 연직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 중 하나이고 이 시기는 북반구의 여름철과 겨울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는 적도 근처에 위치한 순환세포이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임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헤들리 순환의 다음에 있는 순환세포인, 그렇죠, 페렐 순환 세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열대 수렴대가 여기에 위치했음을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모이고 이렇게 상승기류,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대 수렴대가 위치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대 수렴대가 남반구에 위치하면은 계절이 무엇인가요? 자, 볼게요.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북반구가 여름인 경우에는요, 원래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지구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북반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지표의 수직으로 태양빛이 닿는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잘 가열돼서 상승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열대 수렴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나타나요? 북반구에서 나타나죠. 한편 겨울일 경우에, 북반구가 겨울일 경우에는요, 자, 다시 그리면 태양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리고 지구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지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표의 수직으로 태양빛 입사합니다. 그리고 지표의 수직으로 태양빛이 입사하는 곳이 기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기가 잘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서 열대수렴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겨울일 때는 열대수렴대가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열대수렴대가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계절은요, 북반구 겨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 이때는 북반구 겨울철이구나 라는 거 인지해 주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페렐 순환이다. 아니요, A는 헤들리 순환이라고요. 그럼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A와 B 사이의 지상에는 고압대가 형성된다. 자, A와 B 사이의 지상에는 지금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고압대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곳에서는요, 온난 고기압이 만들어짐을 우리 확인해야죠. 온난 고기압. 그리고 북반구니까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이 시기는 북반구의 겨울철이다. 그렇죠. 북반구 겨울철 맞는 선지죠. 니은 디귿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그림은 태양을 공조하는 소행성 P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과 P를 잇는 손분이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 S는 전체 궤도 면적의 8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S와 8분의 1을 통해서 공전 주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년 동안 8분의 1을 휩쓴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휩쓸어요. 그러면 8년 동안은 여러분 얼마를 휩쓸까요? 전체 면적을 휩쓰겠죠?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8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태양이기 때문에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에 의해서 P제곱은 A3승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88, 64. 64는 A3승. 공전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이 성립하니까, 자, 64는요, 여러분, 4의 3승이죠? 그러니까 A는 4가 됩니다. 자, 그럼 공전궤도 긴반지름이 4AU예요. 그러면 이 장축은요? 2 곱하기 A에 해당되는 값은 8AU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8AU니까 D는 2AU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공전 주기는 8년이다. 8년 맞나요? 그쵸. 공전 주기 8년 잘 구했죠. 맞는 선지. 니은. D는 2AU이다. D 2AU 맞죠? 디귿.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갈수록 빨라진다. 자, 근일점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작고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요. 원일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크고 운동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속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근일점에서 원일점을 갈수록 속도가 느려져야 되겠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그림은 북반구, 이거 중요하죠?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부는 지상풍과 이에 작용하는 힘 ABC의 방향을 등압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기압, cường 도력, 마찰력, 전압력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지상풍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은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래서 이에는 고기압, 기역은 저기압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등압선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A가 기압, 경도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B가요, 마찰력이 되겠죠. 나머지 C는 전향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기역은 니은보다 크다. 자, 기역은 저기압이고 니은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저기압이고 고기압이죠. 기역이 니은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선지. 니은 볼게요. 힘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자, 힘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렇게 구해봅시다. 지금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 마찰력과 전항력의 합력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찰력과 전항력의 합력이 기압, cường 도가 같다라는 거죠.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자, 얘와 얘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세타이고 보조선 하나 그어볼게요. 보조 하나 그어서 이 각도는요. 자, 지금 등압선과 나라는 선입니다. 그랬을 때 등압선의 수직 방향으로 기압, cường도를 적용했잖아요. 그럼 여기 수직이니까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이 각도는요. 자, 바람이 부는 방향과 저항력이 이루는 각도는요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 각도는 세타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 이 각도는요. 자, 지금 기압, cường 도력과 이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압, cường 도력이 등압선의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얘도 등압선의 수직으로 작용해야죠. 그럼 등압선의 수직 방향, 이 각도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90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이 각도는 세타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점은 자, 이 값이 기압, cường 도력이 똑같고요. 크기가. 그리고 이 마찰력을요.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마찰력이 일로 오겠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옵니까? 코사인 세타는 기압, 경도력분의 마찰력이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오죠? 사인 세타는 기압, 경도력분의 전향력이잖아요. 그럼 얘는 기압, 경도력분의 전향력인데 세타가 지금 0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1도보다 작죠. 자, 이 세타가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기압, cường 도력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압, cường도력이 A고요. 전향력이 지금 C죠. 그러니까 A는 C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 이 자료에서 애초에 전향력과 마찰력, 그러니까 B와 C의 합력이 기압, cường 도력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C의 크기는 A의 크기보다 당연히 작아야지 맞겠죠. 자, 니은 디귿 볼게요. 사실 디귿 하려고 이 수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B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상품과 A가 이루는 각은 작다. 자, B의 크기가 작대요, 여러분. B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작을수록 코사인 세타 역시 작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가 작아지면 세타는요,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루는 각은 커진다라는 게 맞겠죠. 작다가 아니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지질 계통의 일부이다. ABC는 각각 대동노충군,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A는 뭐예요, 여러분? 고생대, 그 초기에 만들어진 거 조선노충군이 되겠고요.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때 만들어졌죠.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석탄기, 페른기, 그리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일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평안노충군이고요. 남은 C는요. 대동노충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트라이아스기 초부터 쥐라기 초까지 만들어진 노충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는 석회암이 분포한다. 조선노충계에는 대규모 석회암이 분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석회암처럼 이런 해성층이 많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고요. 니은 B는 대보조선운동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다. 평안노충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선 경상노충군의 좌우로 뭐가 일어나나요? 대보조사운동 일어나고요. 그리고 불국사 변동 일어난다라는 거 체크해줘야죠. 자, 그랬을 때 평안노충군 B가 만들어진 다음에 대보조사운동을 받았으니 B는요 대보조사운동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대보조사운동의 영향으로 변형되었다. 이유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C에는 육성층이 존재한다. 자, 대동노충군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우리나라 중생대의 최적층은 모두 육성층입니다. 그러니까 C에는 육성층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요. 3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그림 가는 어느 해 전 세계의 평가 분포이고 나의 기억과 니은은 이때 지점 A와 B에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는 B보다 더 고緯도에 위치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고緯도에 위치할수록 지금 지구 자기장과 지평면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가 복각이잖아요. 왜냐하면 A와 B는 지금 평각의 용도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면에서 기울어진 각도는요. 바로 복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각이 지금 복각의 크기가 기역이 니은보다 크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남반구에 위치하고 A는 북반구에 위치하니 지구 자기장 방향이 지금 남쪽, 자, 이렇게 지표면 아래를 향하고 지구 자기장 방향이 지표면 위를 향하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기역이 북반구에 위치한 A 그리고 니은이 남반구에 위치한 B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 파악하는 거 두 가지로 판단이 가능해요. 우선은 위도. 자, 복각이 지금 위도가 높아질수록 복각이 대체로 큰데 복각이 지금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크니까 기역이 지금 복각이 더 크죠. 그랬을 때 위도가 A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A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반구로도 확인할 수 있죠. 지구 자기장 방향이 지표면을 향하면 북반구, 지표 위를 향하면 남반구인데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위치함을 파악할 수 있죠. 지표 아래를 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에 위치한 A가 기역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면 위로 지금 자기장이 향함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남반구에 위치하고요. 남반구에 위치한 B가 니은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A와 B를 매칭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은 기역이다. 자, A에서는 기역 맞죠? 니은. B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동안 나침반의 자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B에서 C까지 이동합니다. 그랬을 때 평각 볼게요. 0도에서 한 50도 정도로 변하죠. 평각이 0도였다가 플러스 50도, 그러니까 동평각으로 50도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어떻게요? 이 방향으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 아니죠. 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연직 자기력분의 수평 자기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연직 자기력분의 수평 자기력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구 자기장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지구 자기장의 연직 방향, 그러니까 연직 자기력 방향이죠. 자, 수평 자기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지구 자기장이 수평 방향. 얘가 수평 자기력인데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바로 복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젠트 복각은 수평 자기력분의 연직 자기력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반대예요.
수평 자기력분의, 자, 다시 연직 자기력분의 수평 자기력을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수니까 이 값은요, 탄젠트 복각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복각이 지금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복각이 A가 지금 더 크죠. 복각의 크기가 A가 더 큰데 A가 지금 더 클수록, 자, 분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요,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라는 거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그림은 정력학 평형과 지용의 평형이 이루어진 남반구 어느 해역에서 밀도가 로우 로이트인 해수층의 동서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와 B에서 해수면까지 연직 물기둥의 평균 밀도는 각각 로우 A, 로우 B이고 A와 B에서의 지용률 유속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남반구라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와 B에서의 지역률 유속은 0이라는 거에도 별표를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로우 A, 로우 B가 뭐냐면 해수면까지, A와 B에서 해수면까지 평균, 이거 있죠? 평균 물기둥의 밀도,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평균 물기둥의 밀도를 로우 A, 로우 B라고 잡았대요.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에서 지역류는 북쪽으로 흐른다. 자, P 같은 경우에는 지역류 어떻게 흐릅니까? 자, 지금 남반구이고 수압 경도력은요, 해수면의 경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죠. 수압 경도력 작용하고요. 그랬을 때 남반구니까 수압 경도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디예요? 자, 지금 동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에서 지역류는 북쪽으로 흐른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단위 질량당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P가 Q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Q에서는 지금 A와 B에서 지역류 유속이 0이잖아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로우 2분의 1. 왜냐면 물기둥이 지금 물 덩어리가 로우 2에 있으니까 곱하기 델타 Z분의, 델타 Z는 수평거리입니다. 델타 P인데 얘가 0이래요. 그러니까 델타 P가 기압 차이가, 수압 차이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압 차이가 0이니까 수압 경도력 자체가 Q에서는 0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등수압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등수압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수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수압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수압 경도의 크기는 그래서 P가 Q보다 어때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작은 게 아닙니다. 얘는 테니선지. 자, 디귿 로우 A 빼기 로우 1, 로우 B 빼기 로우 2.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한번 우리 얘기를 좀 나누고 가볼게요. 자, 일단은 평균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로우 1층과 로우 2층이 이런 식으로 쌓여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로우 B, 로우 A, 로우 B로 합시다. 로우 B, 로우 A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만큼은요, 높이가 1m고요. 이만큼은 높이가 똑같이 1m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물기둥의 평균 밀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가 2m죠. 2m 중에 1m가 로우 A가 차지하고 있고요. 더하기 전체 2m분의 1m가 로우 B가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분의 로우 A 더하기 로우 B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A와 B의 평균 밀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잘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로우 1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로우 A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 로우 A의 평균 밀도는요. 평균 밀도니까 여기 발을 씌워줄게요. 자, 우선은 전체의 길이분의, 전체 길이가 지금 3 더하기 4 더하기 300 더하기 300이니까 1003이죠. 1003분의 로우 1에 해당되는 높이가
지금 3 더하기 400 더하기 300이니까 703인가요? 703 로 1에다가 더하기, 자, 이만큼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1003분의 이만큼이 얼마죠? 300인가요? 300 로 2입니다. 이게 로 A고요. 여기서 뭘 하래요? 빼기 로 1을 하래요. 자, 여기서 빼기 로 1을 해야지 로 A 빼기 로 1이 나옵니다. 자, 로 A 빼기 로 1. 자, 애초에 평균 밀도여서 발을 씌울 필요도 없었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1003분의 1003이고 703에서 1003을 빼니까 1003분의 300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에다가 자, 1003분의 1003이니까 마이너스 1003분의 300 로 1이죠. 더하기 1003분의 300이니까 합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003분의 300에 로2 빼기 로 1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로 B에서 로2도 빼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로 B는 일단 전체의 높이 4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1000입니다. 1000분의, 자, 로 1이 차지하는 비율 400 로 1 더하기 1000분의 로 2가 차지하는 비율 600이죠? 로 2 빼기 로 2를 하랍니다. 이거 계산하면, 자, 보세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0분의 600 빼기 1000분의 1000이니까 마이너스 1000분의 400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400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1000분의 400에서 로 1 마이너스 로 2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값은요, 로 2 빼기 로 1은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03분의 300이냐 1000분의 400이냐 이거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이 친구는 분모가 더 크고요, 이 친구는 분자가 더 작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답이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기간 동안 지구로부터 행성 A, B까지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금성과 화성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금성과 화성 중 하나라고 하네요. 우선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금성과 화성 중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금성과 화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자, 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자, 볼게요. 아래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내행성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고, 그리고 금성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그랬을 때 금성의 최대 거리는요, 지구와 떨어진 최대 거리는 금성이 외합에 위치해 있을 때죠. 자, 여기가 지금 1AU이기 때문에 금성이 외합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2AU보다는 어때요? 최대 거리가 2AU보다는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2AU가 이 정도니까 2AU보다는 짧죠? 자, 그럼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화성은 외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여기 안쪽 궤도에 넣은 후에요, 화성이 지금 여기 충에 위치할 때는 볼게요. 그러면 최대 거리잖아요. 최대 거리가,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자, 여기가 1AU고 여기가 1AU입니다. 그럼 이 거리는 2AU보다는 어때요? 2AU보다는 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지금 이 거리에서 2AU보다 멀리 위치할 수 있는 A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위치할 수 있는 A는 화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2AU보다 항상 짧은 거리에 위치하는 B는요, 이거죠, 이거.
금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리를 이용한 판단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합주기가 화성이 태양계 행성 중 가장 길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성이 금성보다 회합주기가 길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와 B를 매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성이 회합주기가 가장 길어요. 회합주기는요, 충에서 충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또는 합에서 합까지. 자, 어찌됐든 태양과 지구, 행성의 위치 관계가 동일한 시기부터 또 동일한 시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회합주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멀리 있으니까 내행성으로 치자면 외합이고 외행성으로 치자면 충이죠. 그래서 충에서 충까지, 또는 외합에서 외합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회합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회합주기예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시 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합주기가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충에서 충, 또는 자, 충에서 충 또는 외합에서 외합이 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더 긴가요? 여기랑 비교하면 더 빠르려나요? 자, 여기는 지금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내합에서 내합 또는 충에서 충임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좀 전에 여기가 충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여러분 만약에 외행선일 경우에는 합이 되겠죠. 여기가 외행선일 경우에 충이고, 그리고 내행선일 경우에는 여기가 내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이 회합주기입니다. 회합주기가 여기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점선이 화성, 실선이 금성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지 볼게요. 기억, A는 금성이다. A는 화성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기억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B는 새벽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금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가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에 내합의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외합의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내합에서 외합으로 갈 때를 의미해요. 자, 그 경우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지구 공전궤도가 있고 여기에 금성의 공전궤도가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구가 여기 있어요. 금성은요, 지금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내합이고 여기가 외합인데, 내합에서 외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여기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지평면을 그렸어요. 지표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여기 있고 지표면을 그렸을 때 지구 자전 방향이 이렇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어때요? 태양이 뜨고 있잖아요. 태양이 뜨고 있으니까 이 방향은 동쪽이 되어 있고 이 방향은 서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금성 또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뜨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는요, 해가 뜨고 있으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지금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니은 시기에 A는 역행하고 있다. 자, 니은 시기 같은 경우에 A는요, 거리가 가장 짧죠. 거리가 짧으니까 충의 위치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충에서 역행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가볼게요. 그림은 해파 기억이 해역 A를, 해파 니은이 해역 B를 각각 지날 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해파가 여기를 지나고요, 니은이라는 해파가 B를 지나네요. 이때 관측한 무립자의 운동에 수평 거리를 수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심해파, 천해파 중 하나인데, 심해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심해파에서 무립자 운동은요,
원운동하죠? 물입자가 이렇게 원운동합니다. 그러다가 수심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다가 아예 없어지죠? 없어질 때까지 깊이가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없어질 때까지 깊이가. 이렇게 물입자가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표의 마찰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저면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해저면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입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저면을 들어 올리다가, 자, 해저면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여기까지 들어 올려 볼게요. 그럼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물입자가 해저면을 긁잖아요. 그러니까 해파의 이동에 의한 해저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마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찰의 영향을 받으면 수심이 2분의 람다보다는 어때요? 얕아지겠죠? 그래서 수심이 2분의 람다인 지점부터가 해저가 마찰을 받기 시작하는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심이 2분의 람다가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물입자의 운동 궤적을 그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타원 궤적이죠. 타원 궤적이고 타원 궤적에 긴 반지름이 일정합니다. 긴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찌그러지는 정도만 증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선 완복 운동하게 되죠. 해저면에서 직선 완복 운동을 하는 이 친구가 바로 천해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해파의 특징은 어때요? 자, 수평거리가 지금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하지만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계속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수평거리가 짧아지는 해역 A에서 전파되는 해파, 기역이 뭐예요? 기역은 심해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니은은요? B에서 전파된 니은은 그렇죠. 수평거리가 동일하니까 천해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점, 여기 수심이 얼마라고요? 2분의 람다가 되는 수심이다 라는 것도 이해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기역은 심해파이다. 기역은 심해파 맞죠? 자, 니은의 물입자 운동은 해저면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해파의 종류가 천해파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천해파이기 때문에 해저면의 영향을 받죠. 특히 이렇게 해저면에서 물입자가 직선 완복 운동을 할 때 마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해저면의 영향을 받죠. 맞는 선지고요. 디귿. 기역의 파고분의 A, 니은의 파고분의 B.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주면 좋은데요. 일단 기역의 파고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의 파고죠. 자, 그랬을 때 수평거리가 지금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A라는 거고, 그리고 파고 역시 이만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나 기역의 파고나 서로 같아요. 똑같죠. 왜냐하면 이렇게 원운동할 때 맨 위에 있을 때가 마루고 맨 아래에 있을 때가 골이잖아요.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뭐요? 파고죠. 그리고 이만큼 수평 계속도 지금 원운동하니까 이 파고랑 똑같겠죠. 그래서 A가 기역의 파고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만큼이 여러분 B예요. B. 수평거리 B인데 파고는 이만큼입니다. 자, 어때요? B가요. 니은의 파고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누가 봐도 더 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기역의 파고분의 A는 1과 같은데 니은의 파고분의 B는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1보다는 숫자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6번 봅시다. 다음은 V필터 파장 영역의 절대 등급이 4.5인 어느 별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별까지 실제거리 1000이고요. 그리고 고유색 지수가 0.5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색초가가 1.0이라고 합니다. 색초가는 관측 색지수에서 고유 색지수를 뺀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색초가를 통해서 관측 색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측 색지수 B마 V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0.5를 빼야지 1.0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요 1.5가 되면 확인할 수 있죠. 1.5에서 0.5가 빼면 1.0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비마 V 관측색 지수는 1.5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별까지의 실제 거리를 통해서 성강, 소강 효과를 받지 않았을 때의 곱보기 등급을 한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포브슨의 방정식에 의해서 곱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4.5죠? 4.5는 5 로그 실제 거리가 1000입니다. 1000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1000 빼기 1 얘가 3이잖아요. 3 빼기 1이 2이기 때문에 얘는요 5 곱하기 2에서 10이 되고, 그러니까 성강소강 효과를 받지 않았을 때 곱보기 등급은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에다가 4.5를 더해야죠. 14.5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필터 파장 용에서 관측한 이별의 곱보기 등급 B등급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B등급인데 이거는요 지금 성강 소강 효과를 받은 별빛의 비필터로 관측한 곱보기 등급이니까 MB 프라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B 프라임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단조건 봐야죠. 성강소강에 의한 V등급 변화는 색초가의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성간소강에 의한 V등급 변화를 우리는 AV라고 할게요. 얘가 뭐냐면요, 성강소강 효과를 받은, 자, 여기다 해볼게요. 별이 이렇게 있어요. 별이 이렇게 있고 별빛이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 성운이 있습니다. 성을 통과하면 광도가 줄어들겠죠. 밝기가 줄겠죠. 그랬을 때 통과하기 전에 겉보기 등급을, 자, 성운을 치웠을 때, 성운이 아예 없을 때 겉보기 등급을 MV라고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성운이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을 MV 프라임으로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성강소강에 의한 V 등급 변화는요, 이렇게 성강 물질이 있을 때 겉보기 등급에서 성강소강이 없을 때, 다시 성강 물질이 없을 때 겉보기 등급을 뺀 값으로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의미 잘 파악해 주고요. 자, 근데 이게 색초가의 3배래요. 자, 그러니까 색초가 EB-V 적어보고 이거 분의 AV, 자, 얘가 3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죠. EB-V가 1이래요. 1.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V등급 변화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구했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MV 프라임 빼기 MV라며. 근데 얘가 3이라며. 자, 그리고요. MV가 9였으니까 14.5를 이쪽으로 대입해 줍니다. 자, 14.5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다 대입해 줄게요. 여기. 그러면 우리 MV 프라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V 프라임이 뭐라고요? 성강 소강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강 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곱보기 등급을 말해요. 자, 성강 소강 효과를 받았을 때 곱보기 등급은요, 14.5를 빼니까 3에서 14.5를 더해야죠. 그러니까 17.5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V등급으로 관측한 저 성운이 있을 경우에 V등급으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은 17.5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B필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친구를 조금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값이 중요해요. 자, 고유색지수나요. 고유색지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운이 없어야 되죠. 성운이 없을 때 관측한 절대 등급은요. 자, 다시 성운이 없을 때 관측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절대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유색 지수는 어쨌든 성가물질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가물질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절대적인 등급이 될 수 없겠죠. 겉보기 등급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성가물질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성가물질을 아예 치우면 비로소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유색 지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절대 등급, B등급으로 관측한 절대 등급에서 V등급으로 관측한 절대 등급을 뺀 값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V등급으로 관측한 절대 등급 알고 있죠? 얼마예요? 4.5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5를 뺀 값이 0.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B등급, B절대 등급이 얼마예요? 5라는 거죠. 아, 얘는 5가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관측 색지수가 있네요. 관측 색지수를 이용해서 비필터로 관측한 겉보기 등급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관측 색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관측한 색지수니까 우리가 성간물질 통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간물질을 한번 통과했으니까 겉보기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필터의 겉보기 등급 그리고 성간물질을 통과했으니까 프라임으로 적어주고요. 빼기 V필터 겉보기 등급 그리고 성간물질 통과했으니까 프라임으로 적어줄게요. 얘가 1.5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구했어요. 얼마죠? 17.5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MB 프라임은요 1.5에서 17.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인가요? 19인가요? 그래서 19가 나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 등급이 5라는 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네요. 이거 그 고유 색지수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겉보기 B등급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3페이지 마무리하고요. 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상의 나선 은하 A, B의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누적 질량을 일부 구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MR은 R까지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의 총 질량이고 M은 태양의 질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조건 보면 R에 위치한 별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은 R과 은하 중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과 같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유 인력은요, 우리가 케플러 회전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 케플러 회전을 이용할 때 그 속도는 만유 인력과 원심력이 같다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죠. 그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하 중심에 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케플러 회전을 할 때 쓰는 이 V 공식을 적용해라 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V는 루트 R분의 GM이라는 수식이 있죠. 자, 이 수식은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이나 아니면 어떤 별들이 공전하고 있는데 자, 이 별이 은하 중심 쪽으로 빨리 들어가려는 힘, 그러니까 은하 중심과 이 별 사이의 만유 인력과 그리고 이 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힘, 이 두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만유 인력이 더 커버린다면 중심 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원운동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원심력이 더 크다면 이 별이 바깥쪽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원운동을 또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만유 인력을 구하는 식은요. R제곱분의 자 이만큼이 R이에요. 그래서 R제곱분의 G 라지 M이 은하의 질량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M이 이 별의 질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공식도 구해봅시다. 여기는 원심력이니까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이 v가 속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r 제곱분의 gmm 자, 이 친구가 r분의 mv 제곱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 약분시키고 R소를 약분시킵니다. 자,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GM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이 속도를요, 케플러 회전을 할 때의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애초에 이 공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중앙부에 대부분의 물질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부에도 상당수의 물질이 있다면 이 주변에 있는 물질의 영향 때문에 만유인력이 이쪽으로도 막 작용하게 되면서 힘들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힘들이 많아져서 이 친구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서로 같다라고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으려면 외곽에는 적어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중심에 밀집대 분포해야지만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서로 같다라고 수식을 두고 이런 식을 세워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조건의 의미는요, 이 만유인력을 구할 때 은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은하 중심에 물질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만유인력은 이쪽 방향, 바깥쪽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안쪽으로만 작용한다. 안쪽으로만 작용하니까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같다라는 수식을 세워도 괜찮다. 이 수식을 세워서 이 V를 유도해라. 이 V를 사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단조건은 사실상 이 뜻이요, 이 뜻. V는 루트 R분의 GM을 사용해라. 케플러 회전할 때 속도를 사용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조건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에서 10kPa 구간에 있는 A는 강체 회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질량이 어때요? 누적 질량이 계속해서 일정하죠.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누적 질량이 일정합니다. 자, 거리는 멀어지는데 누적 질량이 일정해요? 그러면 분모가 계속 증가하죠. 분모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속도는요, 감소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체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멀을수록 증가해야 될 텐데 지금 오히려 멀을수록 어떻습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강체 회전은 적어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제가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4에서 6kPa 구간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적 질량이기 때문에 4에서 6의 총 질량은요, 6에서 이 4에 해당하는 질량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6에서 4에 해당하는 질량을 빼면 그 차이가 바로 4에서 6kPa 사이에 있는 질량이 돼요. 그럼 그 차이가 A는 거의 없고요. B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A가 B보다 작다. 이유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4kPa의 거리에 위치한 별이 은하 중심에 대해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주기는 A가 B의 루트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속도 B부터 구해볼게요. VA 대 VB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잘 구해놨죠. 케플러 회전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루트 R분의 질량인데 R 값이 지금 똑같죠? 4kPa이니까. 그럼 R 날려주고요. 사실상 루트 MA 대 루트 MB와 같습니다. 루트 질량비네요. 자, 루트 질량비이기 때문에 지금 A에서는 8이죠, 8. 루트 8이 되고요. 그러니까 2루트 2네요. B 같은 경우에는 루트 4니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루트 2 대 1이에요. 자, 속도가 A가 B의 루트 2배입니다. 그러면 주기는요? 주기는 시간의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기는 속도분의 거리 일정하다고 했죠. 그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A의 주기와 B의 주기는요, 속도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VA분의 1 대 V분의 1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루트 2분의 1 대 1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루트 2분의 1이 돼야죠. 루트 2배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각 평형 상태인 지구 내부의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각 A의 밀도는 로우1, 지각 BCD의 밀도는 로우2, 멘틀의 밀도는 로우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점은요,
물에 담긴 나무 토막입니다. 자, 이렇게 물에 나무 토막이 담겨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만큼 잠긴 깊이를 스몰 h, 그리고 나무 토막의 두께를 라지 h라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 압력이 더 크다면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쌓기나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만약에 이쪽의 압력이 더 크다면, 여기 양옆의 압력이 더 크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쌓기나무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점과 주변 압력이 서로 같아야지만 쌓기나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쌓기나무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평형을 유지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지각평형 상태라고 하고, 지각평형 상태에서는 이만큼이 누른 압력과 이 물이 누른 압력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쌓기나무 밀도 로우1, 물 밀도 로우2라고 하면은 로우1 G 곱하기 2, 높이가 H죠. 얘가 로우2 G, 높이가 H죠. 스몰 H,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로우2분의 로우1은 사실상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우2분의 로우1은 그렇죠, 라지 H분의 스몰 H와 같다라는 수식이 등장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해볼까요? H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은 얼마죠? 라지 H에서 스몰 H 뺀 값이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또 구할 수 있어요. 자, H분의 라지 H 빼기 스몰 H가 얼마가 됩니까? 얘는 H분의 라지 H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고요. 자, 이 값은요, 이 라지 H분의 스몰 H가 로우2분의 로우1이니 스몰 H분의 라지 H는 로우1분의 로우2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이 밀도 비율과 마찬가지로 일정히 유지되는 값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로우1은 로우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잠긴 깊이가 같은 거예요. 잠긴 깊이. H가 잠긴 깊이죠. 자, 스몰 h가 잠긴 깊이인데 이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값이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밀도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밀도가 큰 부분은 밀도가 일정해요. 밀도가 일정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냐? 밀도가 큰 부분. 얘가 밀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봅시다. 높이가 높을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니까, 이 값이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니까 로우1은요 작아져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쌓기나무의 높이가 높을수록, 자, 이렇게 잠긴 깊이가 동일할 때 쌓기나무의 높이가 높을수록 밀도가 작은 쌓기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로우2가 더 밀도가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로우1이 더 큽니다. 그래서 로우1이 로우2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니은이 어려운데요. 니은 한번 볼게요. H1 곱하기 D2는 H2 곱하기 D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H분의 H1은 D2분의 D1이다와 같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와 이거의 비율,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같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물에 잠궈 봅시다. 쌓기나무처럼 물에 이런 식으로 잠궈 보고요. 그리고 위에를 우리 X라고 하고 아래를 Y라고 합시다. 높이를. 자, 바깥에다 적을까요? 여기를 X. 자, 이쪽을 Y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이 밀도가 일정한 한, 자, 보세요. 밀도가 지금 잠긴 밀도랑 그리고 쌓기나무의 밀도가 서로 일정하죠. 이 밀도가 일정합니다. 이 밀도가 일정하면 이거 H분의 라지 H분의 스몰 H,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것도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여러분 다 일정합니다. 다 일정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 정리하면 y 더하기 d1 분의 이게 y 더하기 d1이에요. 그리고 이거 x 더하기 h1 얘가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x분의 자 다시 y분의 x랑 같다라는 거죠. 얘는 y분의 x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요. 마찬가지로 y 더하기 d2분의 이 비율분의 그리고 이 비율 x 더하기 h2가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y분의 x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수학적인 센스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 a분의 a가요. 자, 이건 좀 위에 쓸까요? 자, a분의 a가 b분의 b와 같대요. 그럼 얘는 뭐와 같냐면 a 더하기 b와 같습니다. 자, 이 수학적인 공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 이 문항을 푸는데 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분의 이거가 여기에 y분의 x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면 a 더하기 b분의 지금 a 더하기 b가 a분의 a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랑도 같아야 돼요? 이거랑도 같아야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얘랑 이것도 같아야 돼요. d1분의 h1. 그쵸? 이 공식에 의하면.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같아야 돼요? d2분의 h2. d2분의 h2와도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y분의 x니까 결론은 d1분의 h1은 d2분의 h2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h2분의 h1은요. d2분의 d1과 같다는 공식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얘죠. 아, 그러니까 이는 맞는 선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풀이 말고는 더 명확한 풀이를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나 더 명확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귿선지 볼게요. 로우 3분의 로우 2가 감소하면 D는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얘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로우 3은 일정하다 라고 생각해요. 이 물 자체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랬을 때 로우 2, 사케나무의 밀도가 감소한다 라고 봅시다. 자, 사케나무의 밀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이 밀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떠오르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수식을 그대로 들고 와볼게요. 자, 로우 3분의 로우 2는 지금 지각의 두께분의 지각이 잠긴 깊이입니다. 그랬을 때 로우 3이 지금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로우 2를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로우 2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 지금 사케나무 두께 자체는 일정해요. 두께 자체는 일정한데 그럼 얘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 깊이가 작아져야죠. 자, 깊이가 얕아진다라는 말은 떠오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D는 침강하는 게 아니라 융기하겠죠.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와 C에서 이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각각 22도씨와 26도씨이며 자, 이거 중요하죠? 공기덩어리 온도 22도씨와 26도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22도씨, 여기가 26도씨라고 합니다. A로부터 공기덩어리가 상승하여 높이 H에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구름이 생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H에 도달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상승될 고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는 구름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언제 생길까요? 자, 편현상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선 A점에 출발해요. A점에 출발할 때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이렇게 하강하다가 H 부분에서 자, 좀 잘 그려볼게요. 자, 하강하다가 자, H 부분에서 이렇게 상승결 구도로 만나서 자, 이런 식으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르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하강합니다. 하강하면 다시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내려오겠죠.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H까지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여기서 자, 여기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어디에서 만나나요, 지금? 이슬점 단열 감류랑 같이 그려볼게요. 이슬점 단열 감류 같은 경우에는요. 자, A 여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수분 단열 감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강할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H까지.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 지점이냐면 여기 H 지점이야, H 지점.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높게 올라왔고요. 그런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다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슬점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일단 올라가죠. 자, 이 부분이 어디인데요? 이 부분이. 이 산의 높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가 H 부분인데 H 부분에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산의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산 꼭대기인데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슬점과 기온선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슬점과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다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 높이에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릅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높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서 수분 단열 감류를 따라서 올라가서 3H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3H.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로만 그리고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H는 500m이다 라고 했는데요. 22도에서 이만큼 H만큼 올라갑니다. 건조 단열 감류를 따르죠. 그래서 22에서 빼기 H만큼, 그러니까 10H만큼 온도가 감소하고 빼기, 자, 이만큼 구름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사실 필요 없죠. 자,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온 여기서 같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상 여기와 온도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온도가 지금 산꼭대기 온도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여기 온도 또 똑같아지죠.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랑 똑같아요. 사실상 이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 산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H 부분에서 구름을 이런 식으로 합쳐 두도록 하나의 산으로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온도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H에서 얼마를 빼야죠? 구름이 이만큼. 자,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더 생겼습니다. 얼마만큼? 2H만큼 생겼죠? 그러니까 5에서 2H, 5 곱하기 2H니까 10H만큼 빼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야죠. 이만큼의 온도를 더해야죠. 그러면 3H만큼 건조 단열 감률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3H 곱하기 10 해서 30H를 더해주면 26도가 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H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20, 이게 30이니까 10H. 22 더하기 10H가 26이 되어야 되니까 10H는 4. 그러니까 H는요, 킬로미터 단위예요. 10분의 4, 0.4km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는 500m 아니죠. 400m죠. 기억은 틀리는지 이해 볼게요. 공기덩어리의 기온 빼기 이 실점값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기온 빼기 이 실점이 이 정도죠. 차이가.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높이 차이가 A는 이 정도, 그리고 B는요, A보다 더 높아요. 자, 높이 차이가 클수록,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삼각형이랑, 그리고 여기 삼각형 보이나요? 여기 삼각형에서 높이 차이가 클수록 아래, 밑변에 해당되는 이 길이가 더 커지는 거 보이나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밑변의 길이가 길죠? 이 밑변의 길이가 기온 빼기 이슬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이만큼의 높이가 더 여기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밑변이 더 길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니까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 B에서는요, 기온 빼기 이슬점이 A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됩니다. B가 더 크죠. A가 B보다 작다. 이게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D급 볼게요. C에서 공기덩어리 이슬점은 16.4도C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온도와 이슬점이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26도씨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그럼 온도가 몇 도씨가 되나요? 26에서 자, 3H가 지금 약 얼마죠? 3H가 H가 0.4니까 1.2km인가요? 1.2km네요. 그러면 26도씨인데 1.2km로 올렸어요. 그러면 온도가 12도를 빼야죠. 그러면 14도가 되네요. 그게 이슬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14도씨에서 이렇게 이슬점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이슬점이 1km당 2도씩 증가하니까 1.2km당 2.4도씩 증가하죠. 그럼 이슬점은 16.4도씨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14에서 14에서 2.4도씨를 더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6.4도씨가 되고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어느 날 북반구의 지역 AB에서 별 S1과 S2를 관측한 결과이다. S1의 저기는 플러스 10이고 S2의 저기는 S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북반구에서 관측했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S1의 저기 플러스 10도, S2의 저기는 S1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방위각이 180도니까 여기는 남점이죠. 남점, 그러니까 남중에 있어요. 남중고도네요, 얘는. 사실상 남중고도를 표시한 것과 같죠. 자, 그러면 A에서 남중고도, S1의 남중고도가 80도입니다. 그러면 A 지역의 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중고도 구하는 식. 자, 80도는요, 90도, 마이너스 A 지역의 위도, 플러스 저기. 자, S1의 저기 플러스 10도라고 합니다.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도 A의 위도는 얼마예요? 얘가 100이니까 20도가 되나요? 그래서 A의 위도는 북위 20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B는요, 고도가, 남중고도 40도인데요. 40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B의 위도 플러스 저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B의 위도는, 자, 얘가 100이니까 60도인가요? 자, 그래서 B의 위도는 60도, 북위 60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A의 총구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그리고 B의 총구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체 말고 단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위도가 지금 A가 20도니까 20도 지점에 북극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청구의 북극. 청구의 북극이 위치하고요. 이 각도가 20도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위도, 자, 위도 60도니까 고도가 60도인 곳에 청구의 북극이 위치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청구의 적도는 여기에 위치하고요. 청구의 적도 이곳에 위치하고요. 여기는 여기 위치하네요. 이 각도가 90도가 돼야죠. 그리고 이 각도는 자, 이 각도가 지금 90도이고 이 각도가 70도이니까 자, 90 더하기 20, 110인데 이게 180도니까 여기가 70이죠? 그러면 조금 더 크게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자, 얘는요. 사실 이 청구의 적도와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90- 위도죠? 그러니까 90 빼기 60, 30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1은 A에서 고도가 80도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 A가 있고요. 자, 그리고 B 지역에서는 A가 어디 있어요? 고도, 남중고도 40도인 곳에 있대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A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S2는 하루 중 최대 고도가 75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고도가 만약에 남중고도라면 A의 남중고도보다 S2의 남중고도가 더 낮아서 S2의 저기가 더 작아야 돼요. 근데 S2의 저기는 S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S2의 저기가 더 크기 위해서는 얘가 남중고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남중고도가 되면 안 되고요. 북쪽에 위치한 고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S2는 A 지역에서 어디서 그려지냐? 북쪽에 75도. 고도가 75도인 북쪽에 이렇게 그려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B가. 75도이니까 이 각도는 55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B 지역에서는 최대 고도 구해야 되네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미 B의 저기가 나왔어요. B의 저기가 청구의 북극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55도만큼 떨어져 있죠? 청구의 북극부터 55도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가 청구의 북극의 저기가 90도니까 자, 55도만큼 떨어져 있다? 빼기 55.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35도라는 거죠. B의 저희가 35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구의 북극으로부터 55도 떨어져 있다. 이거 확인하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의 북극으로부터 55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가 몇 도죠? 여기가 30도니까 55도 떨어져 있으려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여기에 B가 위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55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5도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B는요, 지금 최대 고도가 몇 도인가요? 최대 고도가 이만큼 각도죠? 이만큼 각도가 몇 도죠? 자, 90에서 25를 빼면 되겠죠? 90에서 25를 빼면
왜냐면 이게 90도니까. 9에서 8, 65도가 되면 확인할 수 있네요. 아, 이만큼이 65도구나. 자, 굳이 안 쓸게요. 65도니까, 최대 고도가 65도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65이다.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니은 볼게요. S1의 방위각이 270도일 때 S1의 고도는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위각이 270도일 때, 그러니까 서점을 지날 때예요. 서점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 직선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선 부분이 방위각이 270도인 부분이에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A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일주운동함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좀 잘 그려볼게요. 자, 총구의 적도와 나라는 방향으로 일주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주 경로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요. 여기 A에서는요, 일주 경로가 이런 식으로 총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70도일 때 S1의 고도는, 자, 보세요. 자, 제가 말한 A가 S1이고요. A가 S1이고 B가 S2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자, 얘가 S1이고 얘가 S2예요. 하도 별을 A와 B로 지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A와 B로 적었네요. 자, 어쨌든 270도일 때 S1은요, A에서는 고도가 여기 이만큼이고 B에서는 고도가 이만큼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A가 훨씬 더 높죠? A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270도일 때 S1의 고도는 A가 B보다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B에서 춘문점의 방위각이 90도일 때 S2의 고도가 5도이면 S2의 적경은 6시이다 라고 했는데 5도가 갑자기 왜 나온 숫자냐. 자, 보면은 이만큼이 55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S2가 여기 있는 날도 있게 됩니다. 자, 이만큼도 55도예요, 여러분. 이만큼도 55도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각도가 60도니까, 이 각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5도라는 거죠. 그래서 5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에 이 총구의 북극보다 아래에 있을 때 S2의 적경을 구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게 지표면이고요. 이게 좌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바라봤으니까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리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자, 춘문점의 방향이 90도예요. 그러니까 춘문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춘문점이 동점에 위치해 있다. 자, 여기에 춘문점이 위치했으니까 적경 0시입니다. 0시.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요. 자, 그러면 90도당 6시간 증가합니다. 여기는 적경 6시고요. 여기는 적경 12시고요. 여기는 적경이 18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S2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요. 지금 청구의 북극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청구의 북극이 여기 있거든요. 청구의 북극. 자, 청구의 북극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보다 아래에 위치해요. 아래. 그러니까 B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지표면을 좀 내릴게요. 차라리. 그리고 총구의 북극을 여기다 둡시다. 여기 가운데. 가운데에 두고 여기가 12시. 자, 여기가 0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S2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S2의 적경이 몇 시입니까, 지금? 그렇죠. 6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2의 적경은 6시이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이 별 S2 그리고 이 청구의 북극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 청구의 북극이 이 각도가 지금 60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각도가 5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청구의 북극보다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적경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적경이 12시간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S2가 아래에 있으니까 적경이 6시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2025학년도 수능 지구학 2 문항들 같이 풀어보았고, 궁금한 점이나 설명과 관련된 피드백 사항들이 있을 경우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점수를 떠나서 오늘만큼은 큰 산을 넘은 자기 자신에게 만점짜리 박수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도 모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